자, 화학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뭐 이런 애들이 중간에 마카롱이 있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살짝 했던 거지. 화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정의를 말한다면 물질의 성질과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어원 해가지고 얘기했었고, 물질을 연구하는 거고 사실 출발은 금을 만들려는 시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게 학문이 되면서 뭐 금을 만드는 거랑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연결된 어떤 포인트들로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물질이 진짜 다양하게 존재하고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16페이지 보면 이제 진짜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붙들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그 16페이지에 탐구하기 보면 화학의 실생활이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 조사하기에서 첫 번째로 그림 4개 나와 있는 4컷 만화처럼 지금 책에 등장을 해. 그건 이제 그거 그대로 따놓은 건데 인류를 식량 위기에서 구한 하버라는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있어. 이 하버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게 19세기 때가 시작인 거야.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서 이제 막 어쨌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그냥 산업이 발달한 걸 끝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도심으로 모이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 그래서 유럽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언제나 먹을 게 문제인 거지, 먹을 게. 이때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그래서 식량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농사짓는 땅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만 많아지니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 식량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니까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경작해서 만들어지는 그 재배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해야 돼. 그 경작하는 거라면 식물이잖아. 그 식물의 경작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하게 됐냐 하면 생장에 필요한 뭔가 재료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지. 너희들 동물의 경우에 우리 3대 영양소라고 보통 말하는 게 뭐뭐뭐야? 단탄지, 탄단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단 말이야. 이거는 사실 식물도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3대 영양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3대 영양소라고 하자면 그 영양분이 필요하다. 세 가지 물질이 반드시 얘네들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뭐뭐뭐가 필요하냐면 질소랑 인산이라는 물질과 칼륨. 이게 매우 필요해. 특히나 이 질소는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질소 성분이 있어야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우리는 식물은 광합성밖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가 되게 많아. 그래서 광합성하면 뭐 만들어? 녹말. 포도당이 녹말을 밖에 녹말 만들잖아. 식물이 광합성해서 탄수화물은 너무 일상적으로 그걸 만든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포가 구성되어야 되고 그 세포 구성에서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다 보니 광합성으로는 탄수화물밖에 안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걔는 단백질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질소가 반드시 필요해.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공기 중에 질소가 엄청 많은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물들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 얘네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질소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는 뿌리로 물에 녹아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돼야 되는데 보통 질산이온의 형태라든지 암모늄 이온의 형태, 이런 이온의 형태가 아니면 흡수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능하더라. 근데 그렇게 뿌리로 흡수하려면 결국은 땅 속에 질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한 질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비료를 넣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게 특별히 일부러 비료를 해서 충당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이용할 수 있는 식물군이 있어. 보통 어떤 애들이냐? 우리가 콩과식물이라고 하지? 콩과식물, 콩 비슷한 종류 애들은 질소 고정이 가능한 애들이라고 하거든? 그런 애들은 얼마든지 질소를 사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비료를 넣어서 필요한 애들을 충당시켜야 돼. 근데 문제는 비료가 비싸. 요거 만드는 게 되게 비싸. 특히나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암모니아예요.
이 원료로 사용되는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그 암모니아를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재료가 비싸면 당연히 비료를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겠지. 그래서 돈이 많이 들면 비료를 많이 못 쓰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하버라는 과학자가 암모니아를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냈어. 그래서 이 하버가 발견한 이 방식, 암모니아를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으로 만들면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온도랑 압력, 촉매 이런 조건들을 찾아냈는데 그걸 통해서 덩달아 비료를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비료를 많이 쓸 수 있었겠지? 그러면 질소가 많이 흡수될 수 있으니까 식물은 단백질을 많이 형성해서 세포가 많아져. 세포를 많이 만들면서 생산량도 같이 증대하는 이런 상황이 같이 이렇게 이어져서 식량난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농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과거에 그 처음 농업이 시작됐을 때 농업혁명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요 시기도 농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왜냐하면 비료를 저렴하게 많이 만들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리고 네컷의 만화에서 말해주는 것들이 결국은 화학이 농업 생산량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거 다 그냥 순서대로 쓴 거야.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유럽 인구가 증가 엄청 식량 위기에 처했어. 근데 식량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어쨌든 질소를 활용할 수 있는 요게 되게 필요했다는 거야. 그래서 질소 원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식물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그대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료가 또 같이 비료를 넣어줘야 하더라. 비료를 넣어줘야 하는데 그 비료의 재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낸 사람이 하버라는 과학자였다. 암모니아 대량 생산을 통해서 결국은 식량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고 너희들 암모니아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이거 화학식 알잖아. 작년에 배웠지? 암모니아 화학식이 뭐야? 이거예요. 암모니아는 NH3 기체야. 뒤에 가서 화학 반응식 표현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질소. 우리 화학 반응식 완성하려면 원자의 수가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지? 2하고 3이니까 몇 추로 맞춰주면 돼? 6으로 맞춰주면 되지? 3, 2 이렇게 하고 그럼 질소 2개 딱 맞았어. 근데 너희들 문제집 보면 아마 문제집에는 요 부분에 요 단원에 여기서 나오는 화학 반응식은 그냥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 지금 왔다 갔다 왕복 화살표 안 배웠기 때문에 평형, 이게 원래 화학 평형이거든? 얘는 평형으로 진행되는 가역 반응이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해. 그래서 조건이 잘 맞으면 정반응이 많이 진행돼서 얘를 많이 만들 수 있어.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오히려 역반응이 진행돼서 이게 줄어들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버가 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을 크게 두 가지를 잡아내. 하나는 온도, 하나는 압력이거든. 근데 이론적으로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실험은 압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져.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져.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 압력을 높이면 좋고 온도는 낮추면 좋잖아. 근데 압력을 높이는 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한없이 높일 수 없겠지.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이론적으로는 얘가 많이 생기는 게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온도가 낮은 반응이 너무 느려. 천천히 진행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반응이 많이 가지만 너무 천천히 가니까 시간이 또 되게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조합해서 적절한 온도 압력을 찾아내는데 대충 온도는 400에서 600도씨 정도. 엄청 높지? 근데 이 정도 해도 속도가 잘 나오니까 괜찮더라. 압력은 200에서 400 기압. ATM 뭐의 약자일 것 같아? 애트모스피어? 대기의 약자인데 우리가 기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ATM이라고 써. 200에서 400, 우리 몇 기압에 살아? 1기압. 상상이 가? 이렇게 엄청난 기압 압력을 주고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압력을 많이 주면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더 많이 압력을 하면 더 돈이 많이 들어.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얘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가장 적절한 상황이 요 정도 맞춰놓으면 손에 크게 보지 않고 그래도 적절한 가격에 많이 만들 수 있는 대량 생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쓰냐면 촉매라는 거 하나 사용해요. 철을 촉매로 사용하면
이 반응을 또 촉진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맞췄더니 암모니아를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더라. 그걸 알아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과학자의 업적이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왜냐하면 식량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한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아. 근데 이 사람은 노벨 화학상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 거기 교과서의 왼쪽에 동그라미 안에 대머리 아저씨 있지? 자, 이 사람이 하버라는 과학자예요. 뭐라고 써 있어? 독일의 화학자라고 되어 있잖아. 실제로 유대인이었어, 유대인.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약간 2차 세계대전 약간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유대인인데 너무 독일인이 되고 싶어서 독일을 도와줘. 독가스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돼. 그 독가스가 어디 쓰여? 유대인 학살에 사용되잖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윤리 문제,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이렇게 문매를 맞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겠지. 엄청 뭔가 업적을 만들었지만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독일한테 버려지고 결국은 뭐 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 능력은 출중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실제로 뭐가 중요한가, 이게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뭐 그렇다. 너희가 여기에서 선생님 막 이것저것 막 얘기했는데 알아야 할 것은 뭐 반응식도 중요하고 식물 3대 영양분에 이런 게 있다는 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화학이 인류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화학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요거를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의류 문제 해결이라고 나오는데 17페이지에 나일론 얘기가 나와. 최초의 합성섬유 나일론에서 박스 안에 있는 거 선생님이 그냥 PPT 내용으로 정리된 걸로 그냥 보면 오래전 인류는 당연히 동물의 가죽이나 털 면화 누에 동물의 가죽이나 털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면화는 목화잖아. 재배해가지고 그 목화에서 솜을 만들기도 하고 섬유를 뽑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면섬유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에는 누에고치에서 실 뽑아내가지고 우리 견섬유라고 하지, 실크 그런 거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털. 우리나라는 초반에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양을 키우게 되면 결국 양모를 사용하잖아. 양털 같은 걸로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단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천연 섬유는 사실 사람의 몸에는 되게 좋기는 해. 사람의 몸에 닿아서 되게 좋기는 하지만 생산량의 차이가 되게 크고 날씨,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강도가 좀 약해. 쉽게 해져. 쉽게 해지고 좀 묵직한,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도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상대적으로 묵직한 느낌이 드는 섬유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걸 보완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합성 섬유가 개발돼요. 근데 이따 영상을 보겠지만 굉장히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 그래서 오늘날은 세계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인데 나일론은 사실은 그 회사에서 만든 상품명이야. 상품명이 나일론이고 원래 폴리아마이드계 섬유라고 불러서 아마이드라는 중간 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폴리라고 말하는 건 고분자야. 엄청 덩어리가 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덩어리가 큰 분자 형태를 띠는 그런 섬유. 나일론 처음에 개발했고 계속 연구해가지고 뭐 폴리에스터. 옛날에는 폴리에스테르라고 했거든. 근데 용어가 바뀌어서 에스테르라는 용어가 에스터로 다 바뀌었어. 근데 폴리에스터는 너희들 뭐랑 기본적으로 비슷하냐면 PET, 페트병이랑 비슷해. 그래서 왜 페트병 재활용해서 옷 만든다 이런 얘기 있잖아.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폴리에스터 섬유로 막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 바꿔서 그걸로 이제 오류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폴리아크릴은 아크릴 섬유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대체하는 거냐면 약물을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옷에 이제 겨울옷 중에 가격이 좀 되게 싸. 약간 그냥 울 같은 느낌인데 가격이 싸. 이렇게 성분표를 보면 아크릴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약간 겨울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합성 섬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어. 되게 다양한 종류의 합성 섬유들이 많이 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19페이지에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이거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한 거고 그래서 천연 섬유랑 합성 섬유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굳이 왜 우리가 합성 섬유를 사용을 하는가. 그리고 사실 지금은 천연 섬유가 더 비싸. 근데 가격이 비싸서 그냥 그걸 대체하는 합성 섬유를 많이 사용하거든. 이게 천연 섬유랑 합성 섬유의 대표적인 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연 섬유는 거의 4가지야. 면, 마, 견, 양모, 모. 요 4가지가 천연 섬유로 보통 쓰이는 거고 합성 섬유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뭐 폴리아크릴 말고도 뭐 이렇게 스판덱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 이렇게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이라고 불리는 약간 신축성 있는 이런 소재들도 합성으로 만들거든. 그런 아이들도 있어. 근데 일단 면섬유보다 합성섬유가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약간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강도도 천연섬유는 좀 약하다 그랬잖아, 강도가. 근데 합성섬유는 강도가 훨씬 강해. 잘 해지지 않아. 그 다음에 가격은 당연히 천연섬유가 훨씬 비싸겠지. 그리고 그걸 만드는데도 더 손이 많이 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밀도는 조금 다른데, 너희 밀도가 뭐야? 밀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되게 잘 알지. 즉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인데 단위 부피가 가지는 질량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얼마나 무거운가 묵직한가 뭐 이런 밀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연섬의 밀도가 더 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천연섬은 약간 무거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 약간 이렇게 밀도가 훨씬 크기도 하다. 밀도가 작으면 뭐 합성섬유가 밀도가 작아서 나쁘냐? 그건 아니고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한. 약간 좀 이렇게 조직의 차이가 있는 거야. 결합의 조직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마찰 같은 거 해도 합성섬이 훨씬 강해요. 마찰에도 강하고 구김도 잘 안 생기고 구김에 강하고. 근데 문제는 수분 흡수는 오히려 합성섬유가 잘 하지 못해. 약간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장단점들을 막 비교했을 때 사실 옷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천연섬유 같은 경우에 흡습성이 좋다는 게 사실 우리가 사용하기 제일 좋은 거거든. 피부에 닿는 거니까. 근데 합성섬유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단점이 있지만 더 장점, 그것에 대한 걸 뛰어넘는 장점,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 문제도 되게 커. 그래서 가격에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 가격이 싸구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쉽구나.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섬유도 이런 화학에서 많이 응용된다. 그리고 뒤에 나오긴 할 건데 뭐 스마트 섬유 이런 것들 지금 또 되게 많잖아.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거 문제를 해결한 콘크리트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하는 그런 재료들도 사실 굉장히 화학의 어떤 발전과 함께 새로운 재료들이 많이 사용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초기 인류는 동굴에서 살기도 했고 아니면 주변에서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나무, 돌 이런 거 사용했잖아. 기껏 만들어봤자 벽돌 정도 만드는 그런 단순한 것들을 했다면 지금은 시멘트를 가지고 만드는 콘크리트 이런 것들과 더 다양한 소재들이 이제 어떤 계속 개발을 하는 거지. 그런 건물을 짓거나 하는데 쓰이는 그런 재료도 화공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서 너희들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 시멘트, 유리, 철, 시멘트하고 유리는 조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시멘트야. 석회석을 어떻게 한대? 가열한대. 석회석은 CaCO3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탄소랑 산소랑 칼슘 붙어 있지? 탄산칼슘이라고 말해요. CaCO3 얘를 가열해. 너희들 가열하는 거 우리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 가열이라고 쓰지 않아. 화살표 밑에 삼각형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요게 가열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가열하잖아? 그러면 뭐가 나오는데? 산화칼슘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반응물이 들어가면 생성물로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CaO가 나오면 나머지 뭔가 또 있겠지? 뭐가 빠져나오겠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고 얘가 남아.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석회석을 가열해서 산화칼슘을 만드는데 요 물질과 점토, 흙을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어. 근데 그냥 시멘트를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그걸 좀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걔를 또 다른 애들하고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보통 시멘트에 모래랑 자갈 섞어서 이렇게 물하고 반죽해가지고 콘크리트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요. 콘크리트는 건물 지을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 그냥 시멘트 형태만 그냥 그대로 물에 개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단단해. 게다가 지금은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철근을 보강해서 철근 중간에 넣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붙여가지고 좀 더 강도를 강하게 맞춰서 사용을 많이 한다. 콘크리트라는 애는 결국 시멘트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시멘트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석회석을 가열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 화학이 작용한다. 그런 것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 아까 박스 안에 유리 나와 있었는데 유리는 이산화규소가 원료야. 근데 이산화규소가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모래에 많이 들어있어요. SiO2 작년에 배우지 않았냐? SiO2는 규소랑 산소 결합해 있는데 규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은 분자 형태가 아니라 규소랑 산소가 1대2의 비율로 결합한
결정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고체야. 또 그 결정의 형태를 띠는 아이들이 모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분을 원료로 만들어낸 것을 유리라고 부른다. 유리의 단점은 결정이 아니야. 결정성 고체가 아니고 비결정성 고체라고 불리우거든. 이거 화학투에 나중에 너네가 내년에 화학투에서 배울 건데 비결정성 고체는 배열이 일정하지 않아. SiO2가 있긴 한데 그 배열이 약간 규칙적이지 않아서 좀 더 강한 부분과 좀 더 약한 부분이 있어.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걔네들의 강도가 똑같지 않겠지? 그래서 유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동해. 이동? 여기 유리창 있잖아. 유리창이 우리 학교가 한 200년쯤 지나면 과연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00년, 100년 뭐 이렇게 지나면 이 유리창이 위에가 얇고 아래가 두꺼울 수 있어.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약간 움직여 이렇게 흘러.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사실 보기가 어려워. 굉장히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너희들 그 유럽이나 이런데 오래된 성당 막 100년 넘은 성당 막 이런데 스테인드 글라스 언젠가 여행을 가서 보게 되겠지 너희가? 그런데 오래된 성당에 가면 그런 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 유리는 아래쪽이 좀 두껍고 이쪽이 좀 얇아. 그다음에 진짜 옛날 할머니 집 시골집 요즘에 사실 시골집 그렇게 별로 없는데 진짜 옛날부터 막 쓰시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사시는 할머니네 집 같은 데 가면 거울 같은 거에 거울을 보는데 내가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똑바로 안 보이고 약간 왜곡돼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그 유리가 약간 흘러서 거울이라는 게 그래서 유리 뒤에다가 뭐 이렇게 반사되는 거 발라놓은 거잖아. 유리가 살짝 흘러서 아래가 조금 두껍고 위가 얇아서 반사율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 유리는 고체는 확실히 고체긴 해. 그러나 걔네들의 그 결정의 구조가 완전히 규칙적이지 않아서 균일하지 않아서 뭐 약한 부분이 조금 이동하는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 시험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건축 자재로 많이 이용하지. 요즘에 통유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런 데 많이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다 화학하고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현재와 미래의 화학.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식량 이런 부분에서 화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우리 식량, 의류, 뭐 주거 이런데 화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소와 곤충의 사용 면적과 사료의 양의 비교. 곤충을 왜 소랑 비교해? 먹으라고.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필요한 땅도 엄청 넓고 뭐 예를 들어 목초지에서 키우는 소 같은 경우에는 풀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료를 먹여도 사료를 엄청 많이 먹어. 그러니까 개 한 마리 그걸 한 마리 키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드는데 곤충은 사육하는데 더 좁은 면적에 비슷한 효과, 비슷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약간 이렇다. 그래서 지금 곤충 식량에 대한 여건 연구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지금 그런 카페도 있다는데 곤충 음료를 파는 그런 것도 있대. 먹어보자. 뭐 별로 먹고 싶진 않지만. 근데 너희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세대는 물론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막 그런 걸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간식처럼 메뚜기 튀김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있어. 메뚜기 되게 뭐 생김새 좀 그런데 먹으면 또 그냥 또 먹을 만한? 그러나 일부러 먹진 않겠지만 나중에 너희가 환경이 진짜 문제가 생겨서 진짜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것처럼 막 모래 먼지가 돌고 뭐 옥수수나 감자 같은 걸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막 그런 게 재배가 안 되는 환경이 되면서 동물도 못 키워. 그러면 결국 우린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저런 걸 대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환경을 좀 덜 오염시켜야 되는데 지금 산불이 아직도 잡히지 않은 거 보니까 너무 건조해진 것 같아. 약간 좀 문제가 지금 좀 약간 심각해. 그 뒤에 것도 사실 별로 대단한 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 뒤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아마 너희 22페이지에 있는 탄수화물 일상생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화학 같은 느낌일 거야. 지금까지 그냥 이야기잖아, 이야기. 화학이 아니라.